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우리 방송 빛내주실 두 분 모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박진영 평론가 그리고 오창희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박진영 평론가는. 근데 최고의 방송 이런 이야기 할 때 좀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박진영 이럴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악성 댓글을 굉장히 많아 달아주시는 박진영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되게 사랑하신다고 느꼈는데 전혀 낯간지럽지 않습니다. 네. 요즘 정말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스픽스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열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낯간지럽지 않고요. 우리 오창희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 댓글로 나오네요. 노용이 혼자 빛난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저거 방송하셨을 때 네네. 그때 막 그 몸이 너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감기 몸살. 네네. 정말 그 목소리 15일이었죠? 네. 목소리가 그냥 완전히 갈라지면서도 투혼을 발휘해가지고 아이고, 평론하시던 게 너무 많은 분들에게 인상이 깊었던 아이고, 것 네. 같아요. 아니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보셨고 판결문도 많이 공개됐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판결이었고요.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건 네. 법원이 존중받을 만할 때 존중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법원이 뭐 물론 하나의 재판부이긴 했습니다만 자기 네.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네, 몽기님이 저는 그날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오창희 평론가의 그날 평론이 엄청 정말 정교하고 되게 디테일해서 많이 빛났다. 아이고, 이런 얘기들이 아이고, 많았었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사랑받는 박진영 선생님하고 아니 같이 뭐 네. 우리 방송 유튜브계에 속설 중에 박진영이 칭찬하면 진짜 훌륭한 사람. 왜냐면 제가 웬만하면 칭찬 안 하잖아요. 그건 다 맞아요. 모두가게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정기환 대표가 싫어하면 정말 나쁜 사람.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정기환 대표는 웬만한 사람 다 좋아하고 베풀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면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 박진영 평론가 아주 너무 똑똑하시고 좀 빛나는데 문제는 좀 까칠하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맨날 시비를 잘 건다. 이건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야 평론을 하죠. 그래요, 네. 맞아요. 친서관계 떠나서 너무 순응하고 너무 좋은 말만 하면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좀 날카롭지 않은 그런 것 같긴 대신 해요. 출세를 못 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박진영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 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날이 계속 춥다가 내일은 또 조금 날이 따뜻해진다고 하니까요.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신 분들 혹은 또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우리 방송 보시면서 서로 또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시기 바라고요. 오늘 갤럽에서 나온 지지율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이죠. 11월 첫 번째 주 대통령 지지율이 17% 최저를 찍다가 한번 20% 올랐다가 또다시 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19%가 됐는데요. 이러면 뭐 긍정, 부정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부정이 72%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가 맞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오창희 평론가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해외 순방도 있었고, 네. 게다가 대통령 입장에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가 하여튼 간에 뭐 유죄도 받았다, 무죄도 받았다, 흔히 이야기하는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측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9%로 10%대로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지금보다 다음 주에는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몇 가지 네. 이유가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이제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카드를 던지는 거고. 용산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네네. 근데 이제 갈등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이분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갈등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하고 갈등했죠. 네네. 법무부 장관 가면서 갈등했죠. 우리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추윤 갈등이라고.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했죠.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당대표 이준석 대표와 갈등했죠. 그리고 또 자기와의 오랜 근무연으로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당대표까지 밀어줬던 한동훈 씨와도 갈등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양반 계속 갈등하는 상황이고, 이건 누구 외부적 요인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지율을 까먹는 거고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오늘 맞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답한 것 중에 가장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비호감의 사유가 1등이 김건희 씨가 아닙니다. 1등이 경제예요.
경제, 민생, 물가 등이 1등 17%로 1등이고 김건희 씨는 15%로 2등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삶이 어렵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걸 바라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지율은 훨씬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겨울소나무님이 12%로 나락갑니다. 이사야님 19%라니 믿을 수 없습니다. 7%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창희 평론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요? 진짜 짚어야 될 대목을 짚었는데요. 김건희가 부정평가의 1위가 아니고 민생과 경제, 물가 문제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먹사니즘의 문제로 국민들이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했다. 아, 그럼 정말 답이 없는 거죠.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빵이 민심입니다. 밥이 민심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 다만 걱정인 것은 말씀하신 것이 이게 윤석열을 미워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위기의식, 이런 것들은 야당도 같이 가져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전국을 빨리 속도전으로 수습해야 된다. 네. 즉 빨리 끄집어내려야 된다. 이게 저는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생각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김건희 씨 때문에 뭐 대통령을 미워하면 김건희 씨가 안 나타나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과 그렇게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닌데요. 경제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오다가 우리 동네에 생맥주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그래도 꽤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오고 가는 그런 생맥주집이었는데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11월 9일자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정말 힘들어요. 죽겠어요. 경제가 무너지면요. 대통령처럼 우리 대통령처럼 경제적으로 무능한 그분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다른 나라들은 다 호황인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한국만 어렵고, 그다음에 반도체 시장은 또 어떻게 되는 거고, 뭐 물가는 오랫동안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 국민들 입장에서 어렵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에서 또 낮춰 잡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요. 어떤 면에서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나서면 좀 불안한 게 아니냐. 오히려 거꾸로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는 심각한데 해결 기미도 안 보이고 맞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죠. 건판기님이 벌써 많이 무너져서 이제 어떻게 복구할지가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하셨는데 저도 지금 사실 이제는 복구는 더 시간이 가면 복구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돼요. 그렇죠. 이 경제의 복구 문제가 결국은 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조 조정과 연결되어 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바이든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과 대만이 치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 몇 년 사이에 쉽게 복구된다. 삼성이 갑자기 복구할 수 있다. 뭐 이 삼성의 황해 법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이 반도체 그 디램을 압축시키면서 발전 속도를 빨라져 가지고 성장하는 그 시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네, 이거 맞습니다. 굉장히 저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휴, 엉겅퀴님 소상공인들 다 힘들어합니다. 네, 김종환님 분당 주민인데요. 먹자 골목 자영업자 3분의 2가 가게 정리했습니다. 부님 부산 곳곳이 임대점포 무조건 이직 세상이라 정말 이거 업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랬는데 뭐 업보라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문제 아닌가, 대통령과 관료들이 문제 아닌가 아니 생각이 변호사님 들고요. 지금 좀 의아한 댓글인데 네. 분당의 3분의 1이 뭐 가게를 닫았다 이러시잖아요. 그래도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 그래서 좀 소득도 좀 높고 살만한 그렇죠. 그리고 살만한 국민의힘 소속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하고 성남시인데도 그런데도 3분의 1이 뭐 문을 닫았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데요. 부자들도 돈을 안 써요, 안 써요, 못 써요. 아. 지금 불안해서 그 못 불안 써요.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대출 지금 그래도 금리 인하를 조금 해서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저는 내년 되면 또 인플레이션 금방 온다 그래서 이게 또 트럼프 효과라는 게 있어서 네네.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와 용산은 계속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개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30%대만 가더라도 뭐 레임덕이 어쩌나 저쩌나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총선 이후로
계속 20%대 하다가 결국엔 10%대에서 기본 이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통령 요즘 좀 도와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김민전 최고 아니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도움이 되냐 이런 차원이죠.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네. 왜 웃으세요 진짜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 뭐 참 이분 옛날부터 정치하고 싶어가지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던 분인데 결국 거기까지 가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하는 행태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분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정치평론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순소리를 해대고 했던 분이 결국 현장에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 방어하고 한동훈 까고 이거 왜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분이 예전에 했단 말이 정말 한번 좀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9% 찍었을 때 이 사람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16일 YTN 뉴스 대담에서 임기 4년차 정도 되게 되면 레임덕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지지율이 많이 빠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윤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 2020년 8월 14일 때 뉴스에서 이런 얘기 나왔대요. 김민정 경희대 교수가 임기 4년 차는 사실상 시간적으로 레임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 39% 나왔는데 저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19% 나오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지금 당대표랑 싸움만 하고 있는 저 상황,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 뭐 저분이 정치학과 교수 굉장히 일찍 됐거든요. 네, 후마니타스 칼리지인가요? 뭐 정치학과 네, 경희대? 전공인데 네. 교수 됐을 때부터 이제 세간의 평가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분은 아니었다. 근데 어떻게 그럼 교수님이 되죠? 공부 잘해서 교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부 잘해야 되는 세상이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진보 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부터 뭘 하고 싶어 했어요. 네네. 그런데 전 지식인이잖아요. 하여튼 대학 교수. 요새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식인의 면모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가 거꾸로 가면 좀 짚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그래도 대학 교수는 혜택받은 직업이니까 약자, 소수자의 편에서 발언도 하고, 어쩌면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라는 지식인의 모습인데, 김민전 씨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방송 진행도 하고, 패널로 나와서도 얼굴 알리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제 주조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저분이 저 말을 하면서 그래도 뭐 소상공인을 좀 챙기려고 그런다. 노동자를 챙기려고 그런다. 무슨 농민을 챙기려고 그런다. 지역 사람들을 챙기려고 한다. 아니면 여성이니까 여성을 좀 젠더적 관점에서 챙기려고 한다는 게 전혀 안 없어요. 보이고, 네.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만 챙기려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일관하셨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지금 정말 무너져가는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막 그냥 소리치시고 뭐 또 대표랑 싸우고 이런 모습으로 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안쓰럽고 답답합니다. 대통령 해외 나가면 슈퍼스타 이렇게 말했다는 또 예전에 김민전 어록이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또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의혹이 지금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새로운 서울준비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위원장이 박주민 의원인데요.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적극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특히 명태균에 대해서 고소장 써놨다면서 왜 고소 안 하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는데요. 일단 한번 기자회견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해명하는 걸 보면 자신은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 김한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사단법인 공정과 상상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그 서울시의 여러 기관들의 주요 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냥 명확한 해명이 없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랐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새서울 특위는 오세훈, 명태훈 커넥션 의혹에 대해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오세훈 시장은 써놓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하십시오. 둘째, 오세훈 시장은 왜 후원자 김 씨에게 명태균 씨를 만나라고 했었는지, 명태균 씨와 카카오톡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소상히 해명하십시오. 셋째, 김한정 씨의 법인의 이사진 다수가 서울시 출연 기간 혹은 산하기관 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그 취업 과정이 적절했는지 밝히십시오. 네, 화면을 조금 빨리 돌려서 그런지 조금 엄청나게 말씀들을 빨리 해주시네. 좋아요. 아, 그래 좋아요. 네. 네. 저는 맨날 하도 말 빨리 한다고 혼나가지고 남들이 빨리 하는 거 보면은
나도 저렇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좀 반성을 합니다. 고쳐지지도 빨라서 못했지만. 좋다고 그러지 않나요? 네. 저는 너무 느려서 답답하다 그러던데. 근데 네. 못 알아듣겠다고 빨리 말 좀 아, 천천히 그래요? 하라는 사람들이 다 많았어요. 알아듣는데. 네. 아유, 네. 어쨌든 자 중요한 게 이제 요점은 그거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전혀 관여가 한 바 없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라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한정 씨가 등장하면서 또 다시 새롭게 이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조금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네. 김한정 씨가 이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분이죠. 그냥 후원자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겹치는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새로 임명하거나 또는 뭐 줄 수 있는 자리가 꽤 많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서울은 뭐 세계적인 메가폴리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참 이름도 재밌어요. 공정과 상생. 그러니까 모임 이름이. 공생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네.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공정이라는 단어 뜻 바뀐 것 같아요. 네. 경정으로 바꿔야 돼. 네, 하여튼 이렇게 겹치고 있다는 건 뭐 저 빼도 박도 못한 가장 유력한 증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같이 쓴다는 건 동지적 관계인 거고요. 선거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주고받았는지,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후원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명태균 씨의 증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한 강혜경 씨랑 그 김한정 씨의 녹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의 답답함은 이 책임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옛날에도 저 서울시장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긴 했지만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안이 터지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전혀 안 보여줍니다. 왜냐면 일단은 처음에는 거짓말로 부인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하나의 사실이 밝혀지면 딱 그만큼만 인정하거나 뭐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딴소리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만 딱 뒤로 물러나는 방식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눈 많이 오는 서울의 안전, 서울의 행정, 우리 서울 시민들의 민생을 맡긴다고 생각하니 답답한 상황이죠. 그렇죠. 정치 되게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네. 거의 30년 가까운 경력을 이제 자랑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텔레비전 진행자로서도 또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자기가 살아온 삶이 결국 요 모양 요꼴이었는지 그동안 부패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을 했고 뭐 이런 혐의들도 문제지만 지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또 마음 저 깊은 구석에는 뭐 대통령 나간다 당대표 한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만 되면은 물 난리가 나고 뭐 난리가 난다 해서 오세이든 막 이런 얘기까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폭설이 내리면서도 그런 생각도 조금 했는데요. 어때요? 스타일리스트죠. 스타일리스트? 폼 잡는 사람. 아. 쉽게 말하면은 민생이든지 정책이든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사람에 대해서 얼평하면 안 되는데요. 얼굴만 봐도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바로 저는 듭니다. 왜요? 잘생겼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다 그랬는데. 뭐 잘생기더라도 저런 류의 잘생긴 얼굴은 저는 뭐 제 취향은 아닌데요. 생태땅 때도 딱 잡아떼는 거 보십시오. 결국 재판부의 판결은 생태땅 집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네네. 네, 사실 그 생태땅 집 사장이 저도 잘 아는 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분이 이야기를 꺼내면 다음 날 명태균 쪽에서 반박해서 진실을 밝혀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와 매불쇼에 갔는지 안 갔는지 동행해서 이것도 지금 누군가가 이제 그림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교원 영색, 낯빛은 고운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진심으로서 국민과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저는 의심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약간 반성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안전 말씀하셔서 구의역 참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때 박원순 시장 때였어요. 저는 그때 신문 칼럼으로도 박원순 시장 굉장히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교통공사로 지하철을 관리하는 곳이 서울시장 책임이었으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큰 게 뭐냐면 2년 전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입니다. 맞아요. 이태원 참사 당시에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고요. 이때 이분 영국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급거 귀국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식으로 용산구청장의 책임인 것처럼 경찰청장이 뭐 무슨 서울청장 이렇게 계속 대통령 아무 책임 없고 뭐 이렇게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근처에도 안 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꾸몄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러네요. 모습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거죠. 서울 시민이 물론 뭐 외국인도 있었고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 159명이나 죽어가는 끔찍한 사태 앞에서 서울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라는 끔찍한 악몽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분은 위기가 오면은 악어의 눈물 몇 방울 똑똑똑 흘리고 이걸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법률과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자치경찰제가 일부 도입되면서 안전과 치안의 문제와 관련된 자치 안전의 총책임자는 광역시도지사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서울시였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행사 관련되는 안전 점검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것,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태원 참사 문제에 실제로 안전관리 총책임자는 서울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냥 눈물 한번 찔 흘리고 자기는 남의 일인 것처럼. 남의 일인 그렇죠. 것처럼 예.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TBS 사태를 처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실제 오세훈 시장이 행정적인 능력을 봤을 때 뭐가 하나 명쾌하게 제대로 조금 처리됐다는 느낌을 사실 좀 못 받고 항상 뭔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 좀 눈에 보여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상훈 씨가 생태는 피했는데 명태는 된동 뼈박에 걸렸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달그림자님께서 용사님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힘이 많이 나네요. 또는 지금 검찰 수사가 명태균 씨 관련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네.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댔던 칼날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오세훈 시장에게 들이댄다면 오세훈 시장이 오늘 밤에 관사에서 주무실지 다른 어디 가 계실지 모를 지경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대놓고 지금까지 혐의로는 대놓고 여론 조작을 하고 대놓고 선거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후원자와 함께. 네. 그럼 책임져야죠. 그리고 비용도 대납했고. 근데 서울시장 말로는 내지는 서울시장의 측근들 말로는 아이 그 사람 혼자 떠드는 거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지금 계속 그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세훈이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 본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데도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 어젠가요 그저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보궐선거 때 관련 자료들 네. 창원지검에서 가지고 갔다라고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엄청나게 협조적으로 나왔다 이랬잖아요. 너무 환호자격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기분 좋았겠네요. 다 오히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우리 곳간 다 가져갔어요. 어차피 내 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김재원 느낌이었습니다. 최고 말로는 원래 당원 당규에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관련 자료는 금방금방 폐기하게 돼 있다. 이렇게 또 말했다고 그러던데요. 글쎄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실무자 출신으로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넷이 다 돼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다 있대요. 민주당은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부 서버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천심사 해보셨잖아요. 네네, 저도 서류 안 오잖아요. 노트북 갖다 놓고 자기 아이디 쳐가지고 입력해서 딱딱딱 넣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됩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아는 바로 서류로 하지만은 그것을 정리해서 파일로 보관하는 실무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당은 언제까지 없애라, 그대로 유지하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네. 그냥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파괴하라 소리 안 하면. 컴퓨터에 그대로 있어요. 컴퓨터를 완전히 교체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편안하게 다 가져갔어요. 자, 다 가져갔어요. 오세훈 거, 한동훈 거, 한동훈 갖고 가면 안 되지. 오세훈 거, 이준석 거, 김종인 거, 이 3인방이 중요합니다. 꼭 찾아갔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로서 또 상대방이 오세훈 시장으로 나타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렇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것과 비슷한 그렇죠. 감정이겠죠. 그러겠죠. 게다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이준석 의원하고 또 이렇게 좀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불과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오세훈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었습니다. 이번에 그때 5명 모여서 밥 먹었을 때. 네. 오세훈, 나경원, 김기현, 권영세, 박형준 5명 모였을 때 이미 오세훈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한간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프로젝트라는 거는 오세훈이 이제 차기 당대표 또는 이제 대권 주자로 대선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한동훈 입장에서는 아유 고소하죠. 그러면 참깨 마시죠. 김옥균 프로젝트가 아니라 오세훈 프로젝트가 오세훈 이긴 프로젝트가 거예요? 먼저 작동되는 거죠. 작동되는 명태균에 거다. 의해서. 네. 명태균에 의해서. 야,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못하죠. 일단 못해요?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중요한데요. 이분이 오세훈 시장과 정말로 동지적 관계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건 뭐냐면 네. 그냥 이분은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 오세훈 씨도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에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라도 이야기할 상황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네. 문제는 검찰이 이걸 사건을 맡아서 수사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일정하게 미리 가르마 타놓고 수사하는 신용만 낼 거냐의 문제인데, 중요한 건 지금 수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정권 바뀐 다음에도 또 수사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진실은 밝혀질 거고요. 네.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의 정치적 미래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요, 이게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번에 이제 창원에서 지금 조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서울시장 경선 때의 그 자체 조사한 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그 경선 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만들 때 자체 조사한 부분들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을 계속 집중적으로 캐물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당시에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지금 수사를 그쪽 방향으로 했는데, 왜 공표되지도 않을 그런 것들을 조작을 했을까? 명태균 씨가 이제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본질적인 물음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경선 때, 즉 공천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뭔가 좀 내세우게 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의 그런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준석 이게 대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명태균 씨한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김영선 1등 되는 거 가지고 와봐. 뭐 그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굉장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선이 실제 1등일지 아니면 1등으로 만들지 뭐 다양한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선이라든가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중요한 거고요. 제가 많이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야, 박진영 평소에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 하는데 대선 때 왜 명태균처럼 활약 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비판을 받는데요. 진짜? 판이 다르잖아요, 판이. 그러니까. 국힘 가시면 활약할 텐데. 아니 첫 번째는 명태균 씨가 하는 게 불법이고요. 그 그렇죠. 방법 저희도 압니다. 맞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본선에서는 명태균 씨가 날고 기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내 경선이라는 한정된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 압축된 선거에서만 이런 조작이라든가 이 여론을 흐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저도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불법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 원래 할 수 있었는데. 그 여론조사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렇군요. 자,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는 미래한국 연구소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29일 현재까지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들은 2021년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선, 요때 이제 진행된 것이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예를 들면 김영선 의원의 의창구 그 공천 받을 그 당시는 이준석 당대표가 4월 2일 날 김영선 이기는 거 갖고 와봐. 이제 이래가지고 명태균 씨가 김지수 후보랑 해가지고 이기는 거 갖고 와봐. 뭐 이렇게 하나 했고, 4월 28일 날 아예 불러주죠. 김영선 35%, 뭐 누구 몇 프로 해가지고 1등 만드는 거.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아예 조사도 안 한 가라였다는 게 이제 강혜경 씨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왜 하냐? 결국에는 공천을 를 받기 위한 주려고. 보고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 사람들한테 그럼요. 그거를 뿌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공표라는 게 대중에게, 언론에게 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거지 실제로 자기들끼리는 공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했었고, 이게 조작의 형태로 진행된 것 같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또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내지는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분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왔죠. 광고 잠깐 보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우리 스픽스 사랑해주시고 계시고, 지금 와, 아까 16,000분 정도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셨는데요. 네, 또 한번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싱크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저기 영감도 있지 뭐. 네. 이준석이 오늘 좀 많이 만났냐? 그렇지. 그 대선 우리가 맞아요. 네, 처음부터 그쵸. 그저께 만나갖고
그 여론조사 강시장 해갖고 그거 해주고 그랬잖아. 네네네. 여기저기다 앵벌 해갖고 그죠, 맞아요. 앵벌해가지고 글로 다 밀어 넣어버리고. 그러고 다니더라고. 네, 맞아요. 네. 지역에서도 그러고 다니고 서울에서도 그러고 다니고 다 팔고 다니고. 네. 그러니까 김명태균하고 김영선하고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이준석하고 다 엮여 있어요. 딱 그 첫 단추가. 준석이하고. 네.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 명태균. 그렇지. 그 새끼 그 처음에 나올 때 우리 뭐 여론조사 우리 돈 낸가지고 그냥 여론조사 띄웠잖아. 얻어가지고 지금 당대표 돼버렸잖아요. 그래. 그 처음에 우리가 띄웠잖아. 네, 맞아요. 네. 이게 2024년 9월 9일과 9월 10일자 이 김한정 씨,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의 대화였는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오찬희 평론가님? 아니 그 노골적으로 하니까 여론조작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집권 여당의 실체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너무 불쾌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입으로는 근사하게 헌법과 법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김한정 씨가 일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공정과 상식.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죠? 공정과 상식. 비공정이잖아요. 불공정이잖아요. 네.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몰상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천박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그 김건희 씨 녹취도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그렇고 상대를 부를 때 그냥 막 불러요 정말 이분들이. 아, 맞아요. 그 다음에 맞아요. 뭐 욕으로 부르잖아요. 이준석 씨도 네. 아마 좀 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고루한 걸 떠나서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고 차별적인 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그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만 공정과 상생, 공정과 상식, 헌법과 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런 민나 실체를 보니까 좀 역겹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당시에 이번 찍은 분들이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 찍은 분들,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정말 상대가 미우면 아무나 찍어도 되는지, 아무나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아무나 대통령 시켜도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 찍는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상적으로 과잉 욕을 많이 쓰는 사람, 특히 저 아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거 그림은 제가 보기엔 딱 나왔어요. 창원 저보다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창원지검이 지금 한 건 하고 싶은 거예요. 한 건 하고 싶은데 윤석열, 김건희 쪽으로 직접 가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세훈, 이준석, 김종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한 편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6월 11일 있었던 2021년 이준석 당대표 선거까지 이어집니다. 네. 예정하자면 이러면 김한정 씨라는 분은 오세훈 스폰서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는데도 자기가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도 왜? 하겠죠. 네. 오세훈 시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고마움이 있었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김종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또 그리고 기술자 명태균 나오고요. 딱 그림이 한 묶음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원지검이 저는 이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네네. 지금 정권이 위기잖아요. 위기를 네.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수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중에 굉장히 좋은 푸닥거리가 뭐냐면 유명한 사람, 그 다음에 이름난 사람에게 사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해왔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러고 또 뭐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들을 하죠. 근데 대중이 이것만으로 환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게 검사 시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걸 가지고 겨울 국면을 돌파할 생각도 할 것 같다. 겨울 국면. 라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큰 구상을 하나 네. 들었는데 어이구. 오늘 다 밝히지는 못하겠네요. 아예 밝혀봐요 그래도. 아, 왜 그러세요? 이제 오세훈 버린 거죠. 국민의힘에서 오세훈을 버린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 오세훈 버리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오세훈 버리는 거죠. 그럼 누구를 선택해요? 남은 사람이 없어 이제. 새 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새 판? 누구? 예, 새로운 총리. 그 이창용 얘기 나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 사실 다 나오더라고요. 이창용 씨를 총리로 만든 다음에 대선 주자급으로 키우겠다. 지금 그게 판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보수를 찍을 것이다. 왜? 그 사람은 경제를 잘하니까.
이게 지금 판이라는 거죠? 윤석열 용병은 실패한 용병인데 이제는 이제 경제 용병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제가 또 하나 예측할게요. 민주당 관련 여론조사도 하나 터뜨릴 거예요. 곧. 아, 누가요? 검찰이든 뭐 그런 쪽에서 터뜨릴 수 있죠. 민주당 관련 여론조사? 네. 그 민주당에서 타겟이 누굽니까? 알 수 없죠.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 결국은 이거 한동훈이 여론조사 조작 TF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도 여론조사 중심으로 흘러가요. 자, 이 상황이 결국은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매개를 내서 뭔가 한 세력을 쳐내면서 이슈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 이슈에서 김건희는 제외되는 거야. 윤석열은 제외되는 거야. 자, 여기에 양념으로 민주당 계열의 여론조사 회사도 하나 쳐버린다.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 이 이야기를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있든 수사하고 압수수색 그렇죠, 들어가고 그렇죠. 후닥거리하고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회사들 문제 많아. 아.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여론조사 회사들이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 최근에. 아,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를 사람들이 이제 못 믿게 생겼다 이런 말을 그렇죠. 하니까. 그럼 민주당 쪽도 한번 뒤져볼까? 그렇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민주당은 안 했겠어?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오.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나요? 그건 그다음 문제죠. 아, 그것도 그 다음 문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푸닥거리를 보고 와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옛날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학과의 싸움을 해주는 멋진 모습이다. 그거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세훈 저리 가라로 윤석열이란 진짜 거학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도대체 견적이 안 나고 하루라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많은 정말 70% 80%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푸닥거리를 벌린다고 해서 글쎄 며칠 말미를 얻을진 모르지만 국면을 전환하는 카드는 아닐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김한정 씨는 우리가 앵벌이 해가지고 이준석 의원,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줘가지고 이준석을 당대표를 만들어줬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강혜경 씨가 다 엮여 있습니다. 명태균, 김영선, 김건희, 윤석열, 이준석 다 엮여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이 기사가 4시 10분에 올라왔는데 10분 후인 4시 20분에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대선 여론조사에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끼워서 했다고 하는데 김한정이라는 분은 저랑 전당대회 기간 전으로 아니면 그들을 연락이라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네요. 자신이 돈을 냈으면 언제 어디에 어떤 돈을 누구 요청으로 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오세훈 시장과는 친분이 있어서 자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랑은 친분도 없잖아요. 이런 황당한 논리라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준석 의원이 발끈하고 아주 기다렸다는 식 글을 올렸는데 저 해명은 어떻게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도 이제 막장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네.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거는 김건희 씨 그거예요. 김건희 씨와 나누었다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었다는 구글 드라이브인데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은 혹시나 나 창원지검에 부르면은 다 불어버릴 거야. 그런 식으로 저는 마지막 그 카드를 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준석까지는 못 건드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근데 창원지검은 저는 다룰 수 있다고 봐요. 왜요? 창원지검의 지금 분위기가 위에서 창원지검에다가 이준석 건드리지 마, 마어해 이렇게 오다내릴 수 있을까요? 쉽게? 그렇게 못하죠, 그죠? 그러면 창원지검은 그냥 가는 거예요. 자료를 받았으면 가는 거예요. 국민의힘 압수수색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쭉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준석 대표도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도 사실은 자신이 당대표 때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책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도 일정하게 범죄 행위라고 규정할 만한 일들을 한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은 그냥 지금 국면만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오세훈이기도 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 우리가 젊은 야당 대표가 탄생했을 때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엉뚱하게 보이는 모습 족족 그래요. 이게 어떻게 젊은 분이 정치를 저렇게 배웠지? 어떻게 정치를 저렇게 풀어가지? 제가 걱정할 필요야 없겠지만 이준석 씨에 대해서 답답한 사람이고요. 이준석 씨가 했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해주면 정말 비문명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팝콘님이 내가 볼 때는 박진영님이 제일 정확합니다. 우리 오창희 평론가님 훌륭합니다. 이런 얘기 좀. 제 욕한 사람들도 많아요.
제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분들은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뭐 모르는 거야. 제가 예언이라는 게 아니라 대충 한 게 이제까지 다 맞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그냥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정보 취합을 해서 하는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정치 구상이라는 게 내가 하는 만큼 상대방도 해요. 나만 신출감이라고 상대방은 바보고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도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는 별 신경도 안 쓰고 일단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방송을 들을 수준이 안 되는 분이다. 아이, 왜 그런 거 그러세요? 생각해버린 거죠. 말을 왜 맨날 이렇게 세게 저는 그렇게 해버리니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다양한 평론이 있는 것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평론을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이후에 창원시청하고 경남도청까지 압수수색을 해서 경남도지사인 박한수 씨 측근으로부터 당시에 남명학사라고 하는 그런 기숙학원에 명태균 씨 처남과 또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를 취업시켜줬다, 이 얘기를 지금 확인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정도라도 어쨌든 지금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성과인데 그 성과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거냐,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한 점 의혹 없는 수사가 될 거냐, 그게 아니라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대단히 조율된 수사거나 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우려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표를 찌르는 뭐 수사가 있었냐. 네. 수사라는 건 이제 뭐 기밀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가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약간 지금 창원지검도 그렇지만 검찰이 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보면 설렁설렁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설렁설렁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조율된 수사를 하는 거다. 물론 창원지검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질 건지는 의문이에요. 그건 앞으로 창원지검이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수사는 그냥 빤한 구도 속에서 있는 모습, 검찰이 늘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정치권 눈치 보면서. 그러나 만약에 지금이 임기가 한 2년 뭐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뭐 임기가 4개월 남았다거나 1년 정도 남았다면 다른 방식으로 했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정권의 통제 속에 있는 수사를 하는 설렁설렁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쨌든 창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과 내야 된다 하는 이제 한 팀이 점점 세력을 얻어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분들이 키워드를 윤석열, 김건희를 빼고 해. 아. 그러나 이 수사라는 것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준석 수사한다고 하면은 김건희, 윤석열로 그게 불똥이 안 튈까요? 그 당시 상황을 이준석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김종인은 모를까요? 오세훈은 모를까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불똥이 네. 튀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수사하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고려 안 하고 그냥 윤석열, 김건희 키워드 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식으로 한정지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결국은 저는 확전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수사하고 12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하고 지금 현재 당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 상황하고 좀 다 한 무리를 묶여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네. 이 댓글에 밀리니까 당에다가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선거도 없는데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갑자기 왜 만들어요? 갑자기 왜 만들죠? 옛날 거 파헤치다는 거예요. 옛날 거 파헤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의 정적일 수 있는, 경쟁자일 수 있는 한동훈이 아니자 이준석, 오세훈, 그리고 나하고 별 관련도 없는 뭐 김종인 이런 분들이 관련된 것들을 명태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하겠다. 그리고 그걸 견제하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김건희를 견제하는 것과도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 고모가 나서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싸움을 확전시키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은 친한계에서 얘기했다는 그 말도 너무 놀라웠어요. 그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뭐 목줄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고모의 말도 뭐 벼락 맞아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살벌하죠. 황당했는데. 그리고 그런 걸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목사님이 꽤 많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해요. 저는 그분도 목사님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한강 작가님 작은 아버지도 목사라고 그러더니 이분도 목사구나. 그렇게 거친 표현을 쓰실까?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의 본질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윤한 갈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최상병 특검도 특조 이제 받는다는 것 또 같은데요. 김건희 특검도 국정조사? 그렇고 아니 네.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국정조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국힘이 참여하기로 하고 월요일날 발표한다고 그래요. 근데 네. 이거는 너무 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 청문회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이 빠지면 야당만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거든요. 이미 위원장도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만의 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도 못 섞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회방 놓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진실규명에 대한 정말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제2 요구한 것에 대한 표결 문제는 윤한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발언 수위를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간을 보는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치고 나올지는 봐야 되는데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뭐 한동훈 계열이 아니더라도 언제까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방어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고 필리버스터도 포기할 정도인 상황까지 이미 왔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늦어도 이번 다음에는 통과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해야 돼요? 이번에 또 안 되고? 뭐 해야죠. 거부권 25번을 한 정권하고 싸우려면 어쩔 수 없죠. 그런 면에서 차분하게 법 통과시키고 또 뭐 거부권 하면 또 하고 될 때까지 해야죠.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좀 본인이 좀 중심을 잡고 정확하게 그냥 내 죽어도 이 길을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뭔가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한번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찔러보게 한 다음에 자기는 딱 살짝 빠져요. 예컨대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한 다음에 반응을 보고는 그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이딴 말하고 그런데 오늘 또 김종혁 최고위원인가요? 그분은 또 그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서로 간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거든요. 짜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짜고 되는 거 치는, 아니에요? 누구는 국합, 누구는 배드캅 하는 네. 건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아 이해가 돼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동훈 표는 2표밖에 없대요. 아,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 중에 자기 표도 그러니까 없어. 친한계가 없어요, 김종혁도 그렇게? 표가 없어.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밤에 윤석열 전화를 다 받는데요. 윤석열이 웬만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막 관리를 하는 상황이래요. 근데 이제 전화를 못하는 사람이 2명이 있대. 2명이 있는데 한 분은 그 한동훈하고 워낙 친하기도 하고 진정? 또 한 분은 이제 녹음할까봐 겁이 나서 전화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버티면 이긴다. 내가 죽지만 하면 나만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세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당대표가 2명밖에 표가 없다고요? 보통은 그 원래 낙하산이 그렇잖아요. 20명이라면서요. 낙하산이 아니 그렇잖아요. 친한 게 20명이라면서요. 아니 개파 우리 박사님 잘 아시고 개파 계열이라는 게 자기를 통해서 누군가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생겨야 뭐 그렇죠. 자기가 그리고 역사성이 개파가 있어야 있는 돼요. 건데요. 자기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러니까 윤석열 걔는 있어요. 실체로서 윤석열 걔는 있는데 있죠. 실제로 한동훈 걔는 없죠. 2명이 어디예요? 감지덕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한동훈 뭐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킨다고 자신하지만 한동훈이 당대표 되기 전에도 4표는 나왔었어. 이탈표가. 그 얘기가 나와요. 그 4표 저는 뭐 대충 누군지 짐작하는데 한동훈 걔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안철수.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저는 특검이 통과되는 순간이 오면 8표가 아니라 한 20표 나올 거라고 봐요. 통과가 그렇죠. 되면 네. 그렇죠. 예, 통과가 되면 통과가 20표 언제 정도가 되냐가 중요하죠. 반란표가 나올 거라고 봐요. 통과가 언제 되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언제 됩니까 그러면? 그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열망과 여론조사 수치가 말해줍니다. 근데 여론조사가 뚝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12월 10일을 너무 멀리 간 거 아닙니까? 이 특검 재의결하기로 날짜를 잡았잖아요. 12월 네네. 10일로.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전략이 조금 더 싸워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갈등 봉합되지 않겠습니까? 봉합 안 될 것 안 같아요. 돼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봉합은 안 될 것 그래도 같아요. 안 돼요? 열심히 하니까 더 벌어지죠. 더 벌어져요? 왜냐면 당대표 패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경호도 총리하고 싶거든요. 날카로워. 아 추경호도 총리하고 총리하고 싶어요? 싶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창용 얘기 나오니까 화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이 당이 어떤 상황이냐면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네. 둘이 싸웠어. 뭐 김건희 사건이 터지든 말든 나는 당대표 하고 싶어. 또 아. 이게 또 목적이에요. 권영세는 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또 내가 서울시장 나가면 안 될까? 이 지금 각계약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 당내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구들만 있잖아요. 자기 욕구들만 있는 거죠. 왜냐면 난파선에서
난파선에 선정이 되면 뭐해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중견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진짜. 각자 자기만 살아야 되겠다. 네. 각자 도생이죠. 야. 근데 민주당 계열이 집권했을 때 그런 적이 있었나요?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네. 상상도 못했잖아요. 노무현 때 원내대표 김한길 씨가 20명 데리고 탈당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아, 그건 완전히 갈라선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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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다시 들어왔죠. 와, 근데 진짜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이 보수 정치라고 하는 거는 거의 지금 괴멸 보수 아니에요. 상태 그냥 아닙니까?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기회주의자들인데 윤석열이 권력이 있으니까 윤석열에게 줄 서서 나도 권력을 향유하겠다는 기회주의자. 그리고 윤석열이 힘이 빠지니까 나 혼자라도 자생해서 한 덩어리 챙겨서 따로 독립하겠다는 기회주의자. 이 기회주의 세력인 거고요. 저는 한국 사회의 보수는 탄핵 이후에 거의 다 괴멸됐다. 이렇게 봅니다. 참모 마일님 기회주의자들 집단이라 자리에 눈이 시뻘게 가지고 추접하네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지금 발언입니다. 사실 이 발언들은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30%가 넘어요. 그건 뭘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곡이죠. 제가 오늘 무슨 자료를 좀 보다가 네. 엄상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2대 뭐 4대 국회의원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뭐냐면 미 군정기에 대검 차장을 했던 대검 차장에 해당되는 자리에 했던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검사였습니다. 정부 수립이 딱 되자마자 뭐 했냐면 8월 15일 날 정부 수립 되자마자 사표를 냈어요. 자기는 친일파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국회의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민족을 배신한 일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해요. 사후적으로 친일했다는 건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네. 난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사표를 내고 집에 가요. 이게 이제 보수의 품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품격 있는 보수. 우리는 뭐 잡스럽게 굴진 않아. 그래도 우리는 대의를 생각해. 우린 역사적 책무도 있어. 우린 전통이 있어. 옛날에 좋은 의미의 양반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족보에서 우리 야 그러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런 모습을 정말 박진영 평론가 말씀처럼 어느 틈인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잡아다가 그냥 뭐 지지율 나오면 그냥 당신이 우리 후보다, 당신이 우리 대통령이다. 뭐 난 옛날부터 당신 좋아하고 존경했다. 이러고 박수 쳐주고 그냥 자기들끼리 희낙낙하다 보니까 근간이 허물어져 버린 거죠. 보수들이. 근데 사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2년 반이나 남았는데도 지금 현재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는 좀 너무 충격적인데요. 근데 대통령이 네. 그걸 더 좋아하고 더 즐깁니다. 대통령이 좋아하고요. 대통령이 그거 유튜버들하고 소통하고 이상한 그 코인파리들하고 앞장서 가지고 뭔가 또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 나라가 이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민주당은 정말 잘하는 게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조국 대표 비판하는 일부 이제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잖아요. 경고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숭배하는 건 뭔가 하면요.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거고 상황 판단을 하기 싫어해서 뇌 속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관계라든가 기회주의적인 어떤 목표가 생기면 또 바뀌어요.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식인들이 배신자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하면요. 무인들이 배신자가 많아요. 그래요? 현장에서 폭력성을 받기 때문에. 피를 보는군요. 그렇죠. 군인들이 실제로 전쟁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군대 안 갔다 와서 네. 군 감수성, 안보 감수성이 두려움이 없어요. 없는 거야. 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오히려 네, 갔다 그 겁이 왔으면 없죠. 그러니까 모르는데 함부로 얘기하죠. 뭐 방어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렇죠. 감수성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죠. 군대 의무 복무했던 분들은 알죠. 총 한 방이 잘못 나가면 그게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죠. 그러면서 걱정되는 거죠. 윤석열은 특히 그 극우 유튜버라든가 아스팔트들이 본인이 힘이 빠지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기를 물어뜯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험치가 없는 거야. 반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런 그 뭐라 합니까 댓글러들한테 네. 얻어맞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정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도 뭐 저기 제가 모든 출연하는 곳에 족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댓글 다는 분들은 저는 삭제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굉장히 걱정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감정적으로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은 민주진영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말을 듣다가 막 어유 놀라가지고 그런데 하여튼간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대통령이든 이 정권을 지금 몸담고 있는 분들이든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자리만 지금 생각하느라고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게 이제 요점인 거잖아요. 자, 이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3월 17일 날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네. 내가 집권하면 모든 촛불 세력이 함께 모여서 정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권을 잡았어. 근데 안 하는 거야. 왜? 자릿수가 줄어들거든. 그 중에 있는 이제 뭐 586들이나 측근들이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역사성이 있는 진보 세력이 이 시국을 끌고 나가고 더 저기 한 발 진보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수파가 됩니다. 순결성을 따지고 누군가를 초항하고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는 소수파로서 계속해서 축소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자구도에서 문재인 정권 프레임에 의해 가지고 0.7%로 지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도 지금 힘들 때는 극단적으로 자기를 칭송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품속에 쌓여버려요. 네. 그러면서 축소되면서 망해가는 겁니다. 한동훈 버리고 누구 준석이도 버리고 누구도 버리고 계속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망해가는 정권의 출발입니다. 이 여당의 유력 인사랄까? 뭐 지난번 누구예요, 대선 이제? 경선에 나온 네.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그래도 멀쩡하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뭐 지금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일종의 제야 인사처럼 됐는데 이분 말고 누구 할 것 없이 다 정말 비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파선의 선장이나 하려고 하고 오히려 제2속만 차리고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위험한 때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이 트럼프 정권 2기라지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요. 관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방위비 분담시키는 것도 한국은 뭐 캐시박스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진작부터 실행할 거 아닙니까? 자기 네, 말을 지키려고. 맞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박진영 평론가 같은 분이 정치를 하시면 아니, 주한미군 가라 그러면 돈 많이 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권에서? 그렇죠. 그 국민들 혈세 가지고 정말 경제 살려야 될 돈 가지고 미국에 퍼다 주게 생겼는데 그게 2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스러운데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진영이 뭐고 다 필요 없고 정말 대한민국을 좀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고 외교 문제에서 조금 주체적으로 좀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이면 좋겠어요. 정부가 일본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미국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지금 하는 게 없고 사도강산 문제도 그렇고 정말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창피스러운 지금 지경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골프를 쳤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움이 나고 앉았고 맨날 누구를 뭐 고소하네 마네 명예훼손이네 뭐 가짜뉴스네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고 너무너무 싫고 징글징글하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고요. 다음에는 대통령 우리가 뽑을 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검증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 뽑았으면 좋겠다. 행정 능력이 정말 뛰어나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그밖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인 네, 사람. 상식적이고. 네, 상식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끌어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게 정답입니다. 가능하겠어요? 나라 망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죠. 네. 결국은 그 몫은 국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 잘하잖아요.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국민들이 하는 거다. 국민들을 제일 겁내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광화문에 많이 나가고 여론조사로서 응답해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 여론을 높여주시면은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힘을 얻어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또 우리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잡히고 있는 중인데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얘기를 조금 잘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오늘도 역전의 용사들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